샬롬, 인생의 역사 6번째, 운명이여 안녕. 서시, 한강. 어느 날 운명이 찾아와 나에게 말을 붙이고 내가 네 운명이란다. 그동안 내가 마음에 들었니? 라고 묻는다면 나는 조용히 그를 끌어안고 오래 있을 거야. 눈물을 흘리게 될지 마음이 한없이 고요해져 이제는 아무것도 더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 가끔 당신을 느낀 적이 있었어 라고 말하게 될까? 당신을 느끼지 못할 때에도 당신과 언제나 함께였다는 것을 알겠어 라고. 아니, 말은 필요하지 않을 거야. 당신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모두 알고 있을 테니까.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후회했는지, 무엇을 돌이키려 헛되이 애쓰고 끝없이 집착했는지 매달리며 눈먼 거린처럼 어루만지며 때로는 당신을 등지려고 했는지, 그러니까 당신이 어느 날 찾아와 마침내 얼굴을 보여줄 때 그 윤곽의 사이사이 움푹 파인 눈덩이와 콧날의 능선을 따라 어리고 지워진 그늘과 빛을 오래 바라볼 거야. 떨리는 두 손을 얹을 거야. 거기 당신의 뺨에 얼룩진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의 고전 죽음과 죽음감에 대하여에 따르면 죽음을 앞둔 사람은 다음 5단계를 거친다고 한다. 첫 단계는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니 그럴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부정이다. 그러다 더는 부정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왜 하필 나인가 하는 분노를 느낀다. 그 뒤에는 협상을 시도하기도 한다. 지금까지와는 달라질 테니 한 번만 더 혹은 조금만 더 기회를 달라는 거. 그러나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 확실해지면 거대한 상실감이 우울을 불러온다. 그러고는 마지막 수용의 단계가 온다. 감정의 공백기다. 이제 그만 쉬고 싶다는 텅 빈 마음의 상태. 죽음의 간에서라면 단 한 권의 책이라 해도 좋을 만큼 보편적인 찬사를 받아온 소설은 돌스토이의 이반 알리처의 죽음이다. 돌스토이는 퀴블러 로스 모델보다 한참 더 전에 죽음을 향해 가는 인간 내면의 추이를 섬세하게 보여주었다. 판사 이반은 성공의 절정에서 불치병에 걸리는데 그러고 나서야 비로소 삶을 되돌아보게 되고 그동안 자신이 완전히 잘못 살아왔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한 걸음씩 산을 오른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한 걸음씩 산을 내려가고 있었던 거야. 어떤 사람은 죽음을 앞두고서만 자신의 삶을 정확하게 인식, 평가할 수 있다는 거. 제 삶의 진실을 처음으로 깨닫고 정확히 3일 뒤에 그는 죽는다. 이것이 죽음이라는 사건의 역설이다. 사건은 진실을 산출하고 우리를 그것과 대면하게 해서 그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게 만드는 일인데 죽음 없이는 결코 깨달을 수 없는 진실이라는 것이 있다면 죽음은 그야말로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고약한 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진실, 내 인생이 엉터리라는 것을 알려주는 죽음이 그 진실에 응답할 기회까지 주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제야말로 제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더는 살 시간이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다면 이후 그의 삶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확연히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그런 행운을 누리는 사람은 드물다.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의 한 대목에서 지나가듯 톨스토이의 저 소설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는 이반 알치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로 죽기 전에 미리 죽어보는 일을 반복해야 한다는 요지의 말을 했다. 죽음이라는 가능성의 선구, 미리 달려감이라는 어려운 말이 뜻하는 바가 대략 그렇다. 물론 그것은 자살과는 다르다. 실비아 플라스 일기를 보면 실비아 플라스는 1959년 2월 28일에 이반 일리치의 죽음을 다 읽고 이를 걸작이라 평했지만
안타깝게도 이 소설은 그로부터 4년 뒤인 1963년 2월에 그녀가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일을 막아내지 못했다. 그녀에게는 불가피했을 그 죽음을 과연 누가 막아낼 수 있었을까? 하이데거는 죽음을 내내 가능성이라는 말로 지칭한다. 그리고 자살은 죽음이라는 가능성에 그 가능성을 없애는 일이라고 말한다. 죽음은 무엇에 대한 가능성일까? 진정한 삶, 본래적 실존을 살기 위한 가능성이다. 우리는 인간은 죽는다. 카이사르는 인간이다. 고르카이사도 죽는다는 것을 알지만 인간 일반이 아니라 나 자신의 죽음은 언제나 아직은 아닌 일처럼 생각하며 산다. 본래성이 아닌 일상성의 세계에서, 그러니까 거짓된 망각의 세계 속에서 말이다. 그것으로부터 빠져나와서 내 죽음과 대면해야 비로소 진정한 삶을 살 수 있으니 바로 그런 가능성의 지평으로 나아가라는 것. 그런데 그것은 무엇일까? 죽음으로 미리 달려가 본다는 것은 한강의 시를 읽으며 그 물음과 또 한 번 대면했다. 시집 서랍에 저녁을 넣어두었다에는 아름다운 시가 많은데 내가 유독 서시에 끌린 것은 언젠가부터 나의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때가 잦아진 탓이다. 그런데 이 시는 죽음에 대한 시가 맞기는 한가? 어느 날 운명이 찾아와 나에게 말을 붙이고 내가 네 운명이란다. 그동안 내가 마음에 들었니? 라고 묻는다면 나는 조용히 그를 끌어안고 오래 있을 거야. 운명을 만나 그가 내게 행한 일을 돌이켜 생각하게 되는 때는 생의 마지막 순간이지 않을까. 그러니 죽음에 대한 시가 맞을 것이다. 아니, 맞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독특하고 아름다운 죽음의 시라고 해야 하리라. 운명을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말이다. 운명이 고전 비극에서처럼 대결과 투쟁의 대상으로 그려지거나 간구하고 복종해야 할 초월자, 절대자로 그려지고 있지 않다. 이 시에 빛나는 작상은 운명을 의인화한 데에, 게다가 수평적으로 평등한 대상으로 선정한 데에 있다. 내 운명은 내 앞에 나타나 그동안 내가 마음에 들었니? 라고 묻는 운명이다. 어떻게 이 운명의 멱살을 잡거나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겠는가? 화자는 운명과의 만남을 미리 상상해 본다. 제 운명을 껴안아 주고 싶다고 생각하고 그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까를 생각한다. 이것은 마치 태어나자마자 헤어진 쌍둥이가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최초의 상봉을 앞두고 하는 생각들처럼 보이지 않는가? 그날이 오면 화자는 말을 아끼겠노라고 말한다. 말없이도 서로를 다 이해할 수 있을 것이므로 떨어져 있었지만 늘 함께였던 나와 내 운명. 그 애증의 세월을 이제는 다 뛰어넘어서 그저 운명의 얼굴을, 그 얼굴에 새겨진 그늘과 빛을 오래 바라보겠다는 거. 그것은 곧 내 삶의 그늘과 빛이기도 할 것이기에 운명이 눈물을 흘리기라도 한 것일까? 화자가 운명의 얼룩진 뺨에 가만히 두 손을 얹으면서 이 시는 끝난다. 이 만남이 뜻하는 바는 무엇일까? 죽음으로 미리 달려가 보는 일이 지금 이 삶을 위한 것이었듯 최후의 순간에나 가능할 운명과의 만남을 당겨 상상해 보는 것 역시 내가 지금 살고 싶은 삶이 어떤 것인지를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 그것을 니체식으로 원한 없는 삶이라 부르고 싶다. 내 삶이 어떤 고통과 슬픔으로 얼룩지더라도 내 운명을 원망하지 않겠다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윤동주의 같은 제목의 시에서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고요히 걸어가겠다는 다짐으로서의 서시. 그런데 서시란 서문을 대신하는 시이므로 시집 맨 앞에 있어야 할 텐데 어째서 한강의 서시는 시집의 끝에 있는가? 죽음에 대한 시이기 때문일 것이다. 죽음이라는 사건은 인생의 끝에서야 쓰게 되는 서시 같은 것이므로 그때야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다시 처음인 듯 살아가고 싶어지니까. 그러나 그건 너무 늦지 않은가. 그러니 나는 미리 써야 하고 매일 써야 한다. 나는 죽는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되는 그 시를 사부 역사의 선, 역사의 선. 그런 애국심 말고 다른 거, 그런 애국심 말고 다른 거. 방패 때문에, 방패 때문에. 아르킬로코스. 방패 때문에 사이아의 누군가는 우쭐하겠지. 덤불 옆에 나는 원하진 않았지만 흠잡을 데 없는 나의 무장을 버렸네. 그러나 내 몸을 구했네. 왜 내가 그 방패를 염려하랴. 가져가라지. 그에 못지않은 것을 나는 다시 가지리라. 가장 아름다운 거 14포. 가장 아름다운 거. 어떤 이들은 기병대가, 어떤 이들은 보병대가, 또 어떤 이들은 함대가 검은 대지 위에서 가장 아름답다 하지만 나는 사랑하느니라 말하겠어요. 애국심을 사악하는 자들의 내세우는 미덕이다. 오스카 와일드 말이라고 알려져 있는 널리 인용되는 문장이다. 2016년 출간된 오스카리아나의 469쪽에도 이 문장이 적혀 있다. 그가 했을 법한 말이기는 한데 누군도 출처를 모르는 것 같아 의아했다. 그 대신 애국심은 국민의 악덕이다 라는 비슷하지만 다른 문장이 옥스퍼드대 잡지 카멜레온에 실려 있다는 게 위스키인용 집의 설명인데 해당 후에 오스카 와일드의 기고가 기재돼 있기는 하되 그 글에는 둘 중 어떤 문장도 없다. 어쩌면 오스카 와일드의 문장이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다. 누가 쓴 것이건 숱하게 대풀이 인용돼 왔다는 것은 저 말이 애국심의 강요를 억압으로 느끼는 이들에게는 통쾌한 진실로 느껴졌다는 뜻이리라. 그러나 다른 어떤 이들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망발로 느껴질 만한 말이기도 하다. 우리 대통령에게도 그랬을 것이다. 대통령은 2015년 영화 국제시장을 인용하며 국민들이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할 때 나라가 발전한다고 강조했고 2016년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대한민국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잘못된 풍조를 질타했다. 애국심은 선량한 국민의 미덕이라 믿는 것이리라. 그러나 나는 모르겠다. 국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국가의 구성 요소는 주권, 영토, 그리고 국민인데 그렇다면 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그 구성원들을 사랑하는 것이기도 해야 한다. 그러나 이 나라를 사랑한다고 확신하는 사람도 이 나라 국민 전체를 사랑한다고 자신할 수는 없을 것이다. 어쩌면 대통령은 모든 국민을 공평하게 사랑해야 한다는 그 어려운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자리인지도 모른다. 그것은 가능한 일일까? 가능한 일이었다면 세월호 사건 유족들이 진실을 밝히려다가 대통령의 무관심과 정부의 방해 때문에 또 단식까지 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결국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에 불과한 것일지도 모른다. 애국이 그런 것이라면 대통령을 포함한 우리 모두가 이미 각자의 애국을 하고 있는 셈인데 왜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에게 애국심을 가지라고 말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그것은 자신도 할 수 없는 모든 국민 사랑하기를 다른 사람에게 하라고 강요하는 일이지 않은가? 더 분명히 말하면 대통령과 그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애국이란 그들이 사랑하지도 않는 국민에게까지 우리는 당신들을 사랑할 생각이 없지만 당신들은 우리를 포함한 모든 국민 모두를 사랑해야 해라고 말하는 일이지 않은가. 그것은 부당한 요구다. 당시 대통령의 연설은 자주 위협과 훈계와 회유와 화법을 취했는데 이것은 대통령의 성별과 무관하게 전형적인 가부장의 화술이다. 그런데 그 가부장의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의 가족을 그다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요즘 자주 느낀다. 대통령은
적의 도발에 대비해 국민을 지키기 위한 결단을 말하지만 진짜 부모라면 적의 도발이라는 가정 자체를 거부할 것이다. 부모의 마음은 전쟁이 벌어졌을 때 가족과 함께 용감히 싸우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애초 전쟁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무릎이라도 꿇겠다는 마음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연히 맞서길 부르짖는 이들은 불가피한 희생을 전제한다. 자신은 아닌 다른 누군가의 희생 말이다. 그리스의 서정시에서 시대를 초월한 해방감을 느끼게 되는 것은 가짜 부모들의 명령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개인의 목소리가 거기에 있어서다. 호메로스나 헤시오도스 등 서사시의 시대가 서정시의 시대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집단과 전쟁과 애국과 명예 등등의 가치의 균열을 가져온 것은 서정시인들의 나의 목숨과 사랑에 대한 단호한 애착이다. 그 맨 앞자리에는 여우는 많은 것을 알지만 고슴도치는 큰 것 하나를 안다라는 문장으로도 유명한 아르킬로코스가 있다. 그리고 그 시대를 상징하는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는 여성의 것인데 그 이름은 사포다. 헤르만 프랭켈의 초기 히랍의 문학과 철학에 따르면 아르킬로코스는 전투로 생계를 유지한 직업적 전사였다. 그가 사이아인들과의 전투에서 위기에 처했을 때가 있었다. 당시의 구호 중 하나는 방패를 들고 아니면 방패에 실러였는데 적에게 방패를 빼앗기는 지옥을 당하느니 차라리 죽어 방패에 실려 돌아오라는 뜻이었다. 그러나 그는 방패를 버리고 목숨을 택했다. 내면화되어 있는 타자의 목소리를 따랐다면 목숨을 끊었을 것이나 그 순간 그가 따른 것은 자기 자신의 명령이었다. 헤르만 프랭켈이 무의미해 보이는 순교적 희생을 거부하는 난폭할 정도의 솔직함이라고 지칭한 것이 다음 5글자에 짜릿하게 응축되어 있다. 가져가라지. 사포는 오늘날 레즈비어니즘의 상징 중 하나다. 그가 당시 여성들의 동아리에서 멘토이자 연인으로서의 소녀들을 사랑했다는 것과 그래서 그곳 레스보스 섬이 오늘날 레즈비언의 어원이 됐다는 사실도 잘 알려져 있다. 앞에서 인용한 것은 아나토리아라는 소녀를 그리워하며 쓰인 오연 불량시의 첫 연이다. 전쟁 영웅을 숭상하고 무기의 아름다움을 찬미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사포는 그 모든 것보다 한 소녀를 택한다. 아름다운 것을 내가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욕망하는 것이 아름답다는 이 시의 전어는 집단이 아니라 개인이 가치의 입법자여야 한다는 시인의 선언이기도 하다. 이런 개인들의 목소리를 옹호하는 일은 공동체의 운명에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개인이 되는 것과는 다른 일이다. 다만 권세 있는 이들이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 애국하라고 말할 때 그 말은 자신들도 하지 못하는 일을 우리에게 하라는 말이어서 따를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하고도 가능한 일은 평상시에 누군가의 사랑이 다른 누군가의 사랑보다 덜 고귀한 것이 되지 않도록 하는 일, 유사시에 돈도 힘도 없는 이들이 사랑이 돈 많고 힘 있는 이들의 사랑을 자기 지키는 희생물이 되지 않도록 하는 일, 그리하여 언제나 우리 각자가 사랑하는 사람을 계속 사랑할 수 있는 세상을, 그러니까 평화를 함께 지켜내는 일일 것이다. 이런 것도 애국이라면 애국자가 될 용의가 있다. 윤동주는 최후의 나를 향해 갔다. 윤동주는 최후의 나를 향해 갔다. 사랑스런 추억, 사랑스런 추억, 윤동주. 봄이 오던 아침 서울 어느 조그만 정거장에서 희망과 사랑으로 기차를 기다려 나는 플랫폼에 간신한 그림자를 떨어뜨리고 담배를 피웠다. 내 그림자는 담배 연기 그림자를 날리고 비둘기 한때가 부끄러울 것도 없이 나래 속을 속 햇볕에 비춰 날았다. 기차는 아무 새로운 소식도 없이 나를 멀리 실어다 주어 봄은 다가고
동경교회 어느 조용한 하숙방에서 옛거리에 남은 나를 희망과 사랑처럼 그리워한다. 오늘도 기차는 몇 번이나 무의미하게 지나가고 오늘도 나는 누구를 기다려 정거장 가까운 언덕에서 서성거릴 게다. 아, 젊음은 오래 거기 남아 있거라. 조금 아는 것은 위험한 것이다. 깊이 마시지 않을 거라면 피에리아의 샘물을 맛보지 말라. 알렉산더 포프의 장시 비평론은 조금 아는 사람이 위험한 것은 그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이 아는 사람은 자신이 알아야 할 것이 아직 많이 남아 있음을 안다. 이어지는 대목이 이렇다. 얕은 한 모금은 뇌를 취하게 만들지만 많이 마시면 다시 명철해지리라. 그러니까 이런 말이다. 이젠 좀 알겠다 싶으면 당신은 아직 모르는 것이고 어쩐지 점점 더 모르겠다 싶으면 당신은 좀 알게 된 것이다. 학문과 예술에 입문한 사람들이 새겨야 할 말이지만 어떤 대상, 어떤 사람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전에도 떠올려야 할 말이다. 당신은 윤동주를 아는가? 조금 아는 사람만이 안다고 단언할 것이다. 문제는 대다수의 한국인이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우리 잘못만은 아니다. 초등학교에서부터 윤동주의 시를 배웠다. 그와 동시에 거기에 깔려있는 기독교적 윤리 감각과 자기 성찰적 태도와 부끄러움의 정서와 저항시적 성격을 외워야 했다. 우리는 인생의 어느 한 시점에 스스로 윤동주를 발견하고 대화하고 감동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럴 기회를 박탈당했다. 조금 알고 그것으로 끝이었다. 나 역시 그랬다. 국문학과 학부를 다니는 동안 윤동주의 시를 읽은 기억이 없다. 대학원에 진학해서야 그를 다시 읽었고 그의 아름다운 시 병원을 뒤늦게 발견했으며 내가 윤동주를 잘 몰랐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고는 또 한동안 잊고 지나다 최근에 다시 정본 윤동주 전집을 꺼내 든 것은 역시 영화 동주 때문이다. 신현식의 각본과 이준익의 연출은 훌륭했다. 윤동주가 일본에 도착한 이후 체포될 때까지의 시기에 대해서라면 사실 관계는 거의 밝혀져 있지만 그의 내면 공간이 어떠했는지는 미지로 남아있는데 이 영화는 그 시기 그의 내면에 깊이 있는 주석을 다는 데 성공했다. 그 여운 속에서 나는 나대로 그 시기의 윤동주에 대해 생각한다. 송우회의 윤동주 평전과 김응교의 철험 등에 따르면 윤동주는 1942년 3월 부산을 떠났고 4월 2일에 도쿄立教 대학에 입학했다. 그가 일본에서 쓴 모든 글은 이듬해 7월에 체포되면서 망실됐다. 친구 강처중에게 띄운 편지에 적어보낸 5편의 시가 남아있을 뿐이다. 윤동주가 도쿄에서 교토로 거처를 옮기고 제교토 조선인 학생 민족주의 그룹에 가담하기까지의 내면의 추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직 저 시들을 읽고 또 읽을 수밖에 없다. 저 마지막 5편 중에 사랑스러운 추억과 쉽게 쓰여진 시가 들어있다. 사랑스러운 추억이 아름답기는 해도 중요한 작품은 아닐 것일까? 그리고 쉽게 쓰여진 시와는 동떨어진 작품일까? 흔히들 그렇게 말하지만 그렇지만은 않다. 화자는 봄이 다간 도쿄에서 봄이 오던 무렵에 서울을 생각한다. 서울에서의 어느 날 나는 희망과 사랑처럼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는 희망도 사랑도 없었다는 뜻이다. 무슨 새로운 소식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어느덧 지금은 도쿄에 와 있다. 도쿄에 나는 서울의 나를 눈앞에 보듯 떠올리고 있다. 오늘도 기차는 무의미하게 지나가고 오늘도 나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겠지. 이제와 돌아보니 그곳이 내가 희망과 사랑처럼 그리워진다. 그저 유학 초기의 향수병을 노래한 시가 아니다. 봄이 오던 아침과 봄은 다 가고 사이의 시간. 그러니까 기껏해야 2, 3개월이 흘렀을 뿐이다. 2, 3달 전에 내가 왜 그리기까지 한가?
그 사이 내 안에서 무언가가 결정적으로 달라졌다는 뜻이다. 그래서 지금의 나는 여기에 있지만 그날의 나는 여전히 거기에 있다는 발상이 나왔다. 아, 젊음은 오래 거기 남아 있거라. 불과 2, 3개월 만에 늙어버린 내가 몇 달 전에 나에게 애틋한 작별 인사를 건넨다. 불가피하게 떠나와야 할 과거의 나인데 막상 떠나려 하자 눈물겹게 그립다는 것이다. 나는 이 시가 불길하다. 윤동주는 어디로 가려는 것일까? 잇따라 쓰인 쉽게 쓰여진 시에 그 해답이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 두 여원을 옮긴다.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유한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그러니까 윤동주는 최후의 나를 향해 간 것이다. 최후의 나 이후로 여러 날을 살아왔지만 그것은 여기까지 오기 위한 과정이었고 이제 더는 바뀔 수 없는 내가 되었다는 뜻이리라. 최후의 나라는 말에는 자책과 자부가 아프게 엉켜 있다. 우리는 그의 자책을 그가 얼마나 부끄러워했는지를 안다. 그러나 그의 자부, 그 부끄러움을 이겨내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에 대해서도 잘 아는가. 이 최후의 나가 탄생하면서 최초의 악수가 비로소 가능해졌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이 악수는 내가 나에게 하는 악수다. 최초의 악수라고 했으니 그 이전에는 악수를 한 적이 없었다는 말이다. 부끄러워했던 시절의 윤동주는 자기 자신을 한 번도 온전히 긍정한 적이 없었던 것 같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다. 최후의 나가 탄생하여 직전에 나에게 손을 내민다.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했다고. 이제 너는 부끄럽지 않아도 된다고. 또 직전에 나는 최후의 나에 답했을 것이다. 네 앞날이 걱정스럽다고. 그러나 네가 자랑스럽다고. 이 새벽의 악수에 어찌 눈물과 유한이 없을 수 있었을까. 윤동주의 최후의 나는 등불을 들고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고 1945년 2월 16일에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죽었다. 그는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적었다.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라는 어정쩡한 표현에는 아직 인생을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다는 겸손이 담겨 있다. 그러나 그는 시를 쉽게 쓴 것이 아니라 인생을 어렵게 살았다. 자신을 넘어서려는 노력, 결국 최후의 나에 도달하려는 노력, 그것이 그를 죽게 했고 영원히 살게 했다. 이제 나는 그의 문장을 반대로 뒤집어 나에게 읽어준다. 시는 쓰기 어렵다는데 인생이 이렇게 쉽게 사라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나 문학은 기적적이다. 그러나 문학은 기적적이다. 나는 너다. 사사 황지우 1980년 5월 30일 오후 2시 나는 정량리 지하철 플랫폼에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을 보았다. 그 문에 이르는 가파른 계단에서 사람들은 나를 힐끗힐끗 쳐다만 보았다. 가련한 지구 서울이여 너희가 바라보는 동안 너희는 두 돌이 되고 있다. 화강암으로 빚은 위성도시여 바람으로 되리라. 너희가 보고만 있는 동안 주주인은 죽어가고 있다. 여러분 웁시다. 최후의 이름까지 내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내 소리를 못 듣느냐. 아 갔구나 갔어. 석고로 된 너희 심장을 내 꺼내리라. 나에게 대들어라. 이 쇠사슬로 골통을 패주리라. 왜 내가 너희의 임종을 지켜야 하는지. 잘 가라 잘 가라. 문이 닫히고 나는 칼이 쏟아지는 하늘 아래로 갔다. 파란 유황불의 화환 속에서 나는 눈 감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몸이 없어지는 것을 나는 경험했다. 부끄러움의 재한줌. 1980년 5월 황지우
는 서울에 있었다. 1950년에 해남에서 태어나 광주에서 자란 그는 1972년에 서울대 미학과에 입학했는데 이듬해 유신 반대 시위를 주동하여 강제 입영됐다가 1976년에 복학한 터였다. 1980년 당시에는 조교로 근무하면서 샤르트르와 메르로퐁띠를 비교하는 논문을 준비 중이었다. 그는 사형제 중 셋째였다. 그보다 14살 많은 맏형 황승우는 그에게 아버지 같은 존재였는데 독학으로 영어를 익혀 광주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었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다니던 아우 황광우는 집에 지명수배 중이어서 행방을 알 수 없었다. 그해 5월 어느 날 황지우가 광주로부터 들은 소식은 이런 것이었다. 나는 서울에서 큰 형님과 마지막 통화를 하였다. 광주는 쑥밭이 되었고 지금도 금남로 상공의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다는 거. 광우와 나는 절대로 광주에 와서는 안 된다는 거, 그런 내용이었다. 그러나 그런 이기적인 형제애를 큰형님 자신부터 배신했다. 큰형 자신의 증언은 다음과 같다. 5월 광주 항쟁 현장에서 광주 시민들이 취재해 나온 외신 기자들에게 통역해 줄 일을 찾았다. 나는 용기를 내 통역에 나섰다. 통역 도중 나는 시민들에게 외쳤다. 여러분, 지금 상무관 안에 시신들이 늘어 있다고 합니다. 나와 외신 기자들은 상무관으로 안내해 주세요. 이들에게 계엄군의 만행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가 번역해 준 내용이 뉴스워크를 통해 전 세계에 알려졌다. 그러나 국내에서 광주는 철저히 고립돼 있었다. 서울의 황지우는 아무것도 모르지 않았으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5월 30일 그는 땅아 통곡하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만들어 가방에 담고 집을 나섰다. 정장을 하고 안개꽃 다발까지 든 것은 위장을 위해서였다. 나는 유인물을 만들어 종로에 뿌렸고 청량리 지하철에서 체포되어 합수 후에 끌려갔다. 그가 유인물을 뿌린 곳은 종로 단상사 극장 앞이었는데 체포된 장소는 지하철 청량리역이었으니 그는 아마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20분 만에 붙잡혔을 것이다. 계엄합동수사본부가 지휘하는 밀실에서 황지우는 그의 여름을 보내게 된다. 단성사 극장 앞에 나가 유인물 몇 장 뿌린 이 초란 사건, 김대중 내란 음모와 관련된 도심지 폭동 사건으로 이주되어 있었습니다. 반복되는 고문 속에서 그는 자신에게 육체가 있다는 사실을 저주하였고 친구를 무고하는 허위 자백을 하고 만다. 영문도 모르고 끌려온 친구는 그가 보는 앞에서 같은 고문을 당해야 했다. 그의 코와 입으로 꿀꺽꿀꺽 들어가는 물과 함께 돼지 목다는 것 같은 비명이 터져나오고 그가 나에게 퍼붓는 욕 저주를 들었을 때 나는 내 영혼이 찢어지는 것을 느꼈고 내 내부가 발열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겨울에야 그곳에서 나올 수 있었다. 그리고 3년 뒤 그의 첫 시집 새들도 세상을 두는구가 세상에 나온다. 이 이야기는 나는 20, 30대 독자들을 위해 적었다. 1980에서 1990년대의 청년 시절을 보낸 이라면 황지우 시인의 아는 이가 많을 것이고 또 황지우 시인을 안다면 이 사건을 아는 이도 적지 않을 것이다. 청량리에서 체포되던 당시의 일을 그는 몇 년 후에 시로 썼다. 죽음을 2번 암시하는 숫자 44가 제목을 대신하는 그 시는 세 번째 시집 나는 너다에 수록된다. 다시 5월이 와서 나는 그 시를 또 읽는다. 1980년 5월 30 오후 2시 나는 청량리 지하철 플랫폼에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을 보았다. 플랫폼에 내리며 계단을 통해 밖으로 나간다. 밖으로 나가는 그 길이 그에게는 지옥으로 들어가는 길로 보였다. 체포되어서 끌려가는 중이었으니까 그는 저항하며 외쳤다. 주주인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웁시다. 최후의 1인까지. 지하철 소음 때문에 앞부분이 들리지 않았던 것일까. 한 글자씩 지워지면서 더 절묘해졌다. 민주주의에서 민이 빠지면서 이 나라의 주인이 민이 아니게 된 상황을 단식하는 말이 됐고 싸웁시다에서 싸가 빠져 웁시다가 되면서 이 비극을 함께 울어달라고 호소하는 말이 되었다. 그때 지하철을 타기 위해 계단을 내려오는 서울 시민들은 소리치며 끌려가는 한 남자를 보면서 무엇을 했을까. 아무것도 안 했다. 그냥 보고만 했다. 그때 그를 스쳐간 생각은 이것이다. 가련한 지구 서울이여. 끌려가는 사람이 오히려 지켜보는 사람을 가련히 여기다니. 신에게는 저 무지해서
무정한 사람들이 돌덩어리처럼 보였다. 저렇게 돌이 되어가면서 세상은 멸망할 것 같았다. 그래서 끌려가는 것은 자신이었지만 죽어가는 것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 어쩌면 이때 그의 심정은 곧 멸망할 소돔을 떠나는 롯의 그것과 비슷했을까. 홀로 세계의 멸망을 예고했으나 10명의 위인은커녕 한 사람도 그의 외침에 응하지 않았으니 아니다. 소돔의 롯은 언덕 위에서 구원받았으나 서울의 황지우는 지하에서 고문받은 것이었으므로 시의 후반부에서 그는 지하철 출입구 밖으로 끌려 나온다. 지옥 안으로 들어온 것이니 지옥의 문이 뒤에서 닫힌다. 칼이 쏟아지는 하늘 아래에서 파란 유황불의 화환 속에서 그는 자신이 한 줌의 재가 되어버렸다고 적었다. 그러나 문학은 기적적이다. 그가 등단 이후 쏟아낸 놀라운 시들은 바로 그 잿더미에서 솟아오른 것들이므로 그의 시들은 광주와 서울 사이에 있어야 할 그러나 끊어져 버린 어떤 선을 연결하는 일에 집요하게 바쳐졌다. 그러므로 이 시가 부끄러움을 끝난 것을 시인 자신은 납득할지라도 한국 시사는 납득하지 못한다. 20년 전 이 시를 처음 읽었을 때 나는 연민과 공포를 동시에 느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비극적인 것의 감전이었다. 비극의 주인공은 하마르디아 때문에 불행해진다. 황지우의 경우 이 세가가 병들었을 때 가만히 있지 못하는 성정도 그의 하마르디아였겠지만 그런 자신에게서 기어이 어떤 비겁의 자취를 적발해내는 결벽 또한 그의 하마르디아일 것이다. 그의 하마르디아가 그를 불행하게 했는지 어땠는지를 판정할 사람은 본인뿐이다. 그러나 바로 그것들 때문에 그의 시가 특유의 뜨거운 긴장을 배타적으로 독점해왔음을 증언해 줄 사람은 나를 포함해 수없이 많다. 끝.